안녕하십니까. 감성과 함께하는 최불암의 통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팩트 애널리시스 어떻게 라이트업 하는지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conceive 팩트 애널리시스 모델링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 레퍼런스 쓰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레퍼런스 계속 쓰고 있습니다. conceive fact analysis 할 때는 이제 제 렉처 노트 위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브라 선생님 거고, 원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16개인데요. 데브라 선생님께서는 exploratory fact analysis 모델도 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 교수님이 이걸 배정을 하셨잖아요. 자긴 좋은 거 하고 나는 뭐 correlation 뭐 이런 거 주면서, 웬걸 또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 조금 고급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는데, confirmatory랑 팩트 애널리시스, exploratory랑 이게 다 나눠져 있어 한 50개 되는 거예요. 아직 뭐 50개는 아니지만 한 40, 5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또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exploratory만 좀 나눠야, 따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confirmatory는요 나중에 우리 그 structure equation modeling 할 때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냥 exploratory만 하고요. confirmatory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걸로. 데즈라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exploratory fact analysis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blame은 유 교수님한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heory랑 previous research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construct, 특히 이제 팩터죠. 팩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는 팩터가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requirement고, 당연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한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데이터 리덕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인 근거로 하나다, 두 개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가 안 되면 다 망가져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선생님께 설명하시겠지만, 이게 statistical hypothesis 테스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p-value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팩터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sampling distribution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팩터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sampling distribution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설명과 함께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해지는 디시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서브젝티브 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여기서 EFA는 서브젝티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연구는 서브젝티브 하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데, 뭐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100%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얼마나 부합돼서 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theory나 previous research가 강조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여기 이제 명시를 하셨어요. EFA는 그 strict한 inferential 테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confirmatory fact analysis도 스트릭트한 inferential 테스트가 아닌 게 돼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스트릭트한 inferential 테스트로는요 다 reject null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 저 feed index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릭트한 inferential 테스트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nested 상태에서 variable 하나 더 넣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우리 옛날에 했던 F 테스트, 뭐 chi-square 테스트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걸로 모델을 갖다 컨펌할 수는 없이 parsimonious 고려해야 되고 overfitting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CFA든 EFA든 스트릭트한 인퍼런셜 테스트는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타입 1 에러 레이트만 타입 2 에러 레이트보다는 이론과 함께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경우는 감성 짙은 통계 이런 게 더 멋있잖아요. 그래요. 자, purpose of factor analysis 잘 하셔서 underlying structure identification 하는 게 목표인지 dimension reduction 하는 게 목표인지 혹은 내가 뭐 orthogonal한 variable로 transformation 하는 게 목표인지 혹은 내가 item analysis 할 때 screening 해서 reliability를 maximize 하는 게 목표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factor analysis를 이론하고 맞춰서 하나씩 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EFA, CFA 있는데 둘 다 저는 이론적인 설명 없이 EFA도 완성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exploratory나 confirmatory에 대한 구분들, 그렇죠? 어떤 게 할게 어떻게 justify 해야 되는지 distinction을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 EFA 같은 경우는 이제 uncover interesting 한 거에 대해서 different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기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CF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모형을 정해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CFA라 하더라도 우리가 스트릭트하게 인퍼런셜 테스트를 못 써요. 데이터 샘플 사이즈 많아지면 카이스콜 테스트는 무조건 p-밸류 엄청 적어가지고 다 리젝트 모델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게 라지 샘플이어야 되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넘어간다고 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SEM 같은 경우는 피드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EFA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을 하고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가 높습니다. EFA 잘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CFA보다. 근데 CFA가 왜 위험하냐면요. 그 모델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컨펌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스티피케이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형만 존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탐색적으로 해서 이것도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이게 맞냐, 데이터가 이걸 서포트 해주냐, 여러 개 하는 게 힘든 거지 CFA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힘든 거죠. 왜 그 모형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요. theory는 theory고 truth는 truth고 어차피 plausible 게 theory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plausible 한 거니까 여러 개가 plausible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confirm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 데이터 confirm 남은 CFA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요. 왜 CFA 돌립니까? 물어보면요. 아니 남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컨펌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세요. 남이 만든 모형 남이 이제 파이널라이즈한 모형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 자체도 exploratory 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한다는 작업. 그쵸? 그러면 그게 그러면 물어보지 말지 왜? 그럼 왜 돌려? 남이 해놓으면 그걸 끝난 거지. 그럼 자기 데이터로 돌릴 필요 스트릭트하게 confirmatory면요 모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컨펌 됐다며. theory가 모델이 컨펌 됐다라는 얘기가 theory가 컨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truth가 컨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heory가 살아남은 거지. 예를 들어서 옛날 데이터에 비해 가지고 그 theory가 서바이벌을 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도 서바이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컨펌 한다는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모델은요 컨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모든 모형은 특정한 아주 리미티드 된 데이터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트루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해봤는데 또 살아남았다. 그것을 갖다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truth를 confirming 하는 건 아닙니다. theory가 survival 됐다는 용어를 쓰시고
그래요. confirming theory, confirming, exploring theory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저는 하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EFA든 CFA든 결국에는 저는 그게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타입보는 CFA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같이 보는 거예요. 남이 EFA 해놓으면 결과는 CFA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CFA를 가지고 내가 exploratory를 한 번 더 해서 그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컨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뭐 나는 무조건 CFA만 할 겁니다. 근데 뭐 이론도 없이 EFA만 할 겁니다라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measured variable. 우리가 이제 measured variable을 가지고 underlying construct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작점은 그래요. 내가 지금 관측한 variable들이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상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상관이 되어 있는데 왜 상관이 되어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이 상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막 때려놓고 엔지니어 하듯이 돌리고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하는 그 베리어블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팩터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operationalize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측정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팩터는 직접적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팩터를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easured variable들이 뭐 중요하죠. 팩터 하기 때문에 나는 measured variable을 observed variable 아무거나 할래요. 대충 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팩터도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 justify 하시고 뭐 우리 regression에서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이론적으로 다 그 justify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observed variable들 해주시고 간혹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이래가지고 베리어블 한 뭐 1000개 정도 집어넣어놓고 50개로 줄이기 뭐 이거 할 때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서 하는 이런 팩터 애널리시스랑 좀 관점이 틀려요. 그때는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가라 뭐 로그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무조건 데이터로 다 바꿔가지고 일단 돌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명은 안 되실걸요. 통계적으로 아주 뚱뚱한 놈은 찾을 수 있지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오버피딩의 그 딜레마에 빠지실 겁니다. 그래요. 둘 다 중요하죠. 뭐 이게 뭐 CFA는만 중요하고 EFA가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 measured variable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샘플링 메서드랑 샘플 사이즈 중요한데 EFA는요 기본적으로 inferential statistic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inferential statistic이 아니라고 해서 샘플 사이즈를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샘플 사이즈가 sufficient 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variable 우리가 인스트루먼트를 만들 때는 reliability 때문에 아이템의 숫자가 충분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 20개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테스트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샘플 할 때 EFA 할 때 중요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observable들이 샘플인 경우 그러니까 variable이 샘플이냐 아니면 서브젝트들이 샘플이냐 두 개의 디멘션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뭐죠? 테스트를 만들 때는 우리 아이템들이 가능한 모든 태스크 중에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able들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서브젝트들이 샘플인데 사실은 population 모형을 가정을 합니다. EFA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전체에 대한 population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게 서브셋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좀 통계적으로 뭉개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뭐 central limit theorem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EFA의 conclusion이 central limit theorem으로 좀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35개 이상 샘플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t-테스트는 랜덤 샘플이기만 하면 35개 뭐 예를 들어 뭐 Z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35개면 뭐 센트럴 리미트 theorem 쓸 수 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러니까 스트릭한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EFA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많아야 되고 레프리젠터티브하고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IRT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샘플 사이즈는 뭐 기본적으로 많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reject null, retain null 하는 hypothesis랑은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것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목적하고는 틀린 거죠. underlying structure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뭐 reject null, retain null 이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죠. sample size는 depends on characteristic of data다. 뭐 그래요. characteristic이야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correlation이나 regression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팩터가 observed variable들을 explain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regression loading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rrelation 같은 거를 데이터로 쓰기 때문에 sample size가 이제 그런 correlation이나 regression 할 때 sample size requirement를 그대로 물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뭐 sampling method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heterogeneous sample size, level of commonality랑 number of variable per factor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두 개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level of commonality는요 R-square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um of squared factor loading을 이제 commonality라고 하는데 commonality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가 좀 적은 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로딩이 뚱뚱하기 때문에 relationship 뚱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조금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one factor다 two factor다 결정을 할 때 조금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number of variable들이에요. 그러니까 number of variable per factor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rigorous를 이야기하면요 우리 IRT처럼 테스트 같은 걸 만들 때는요 아이템 숫자가 20개 미니멈 20개 정도가 되지 않으면 reliability가 너무 떨어진다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연구의 목적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factor analysis를 하는 이유가 reliability를 위해서 할 때는 number of variables per factor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two factor 모델인데 factor의 relationship을 구하기 위해서 factor analysis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factor 간의 관계를 구할 때에 우리가 sample size를 바라보는 건 또 틀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팩터라는 게 있는데 그 팩터가 적정한 숫자의 인디케이터를 가지지 않으면 팩터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팩터당 최소한 3개 정도 2개, 3개, 한두 개는 너무 위험하다. 3, 4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5개가 팩터는 있어야지 그래서 팩터로 이루어진 모형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나중에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 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팩터가 뭐 로딩이 팩터 하나 아니 number of factor가 number of variable이 given factor에 대해서 한두 개면 위험하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도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팩터라는 게 약간 뭉개지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variable들로. 그러니까 그 number of variable들이 중요한 거죠. 이때는. 그래요. 100개면 뭐 maybe sufficient 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때는 commonality가 at least 0.7인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commonality가 each factor에 대해서 commonality가 0.7 나오려면 70%가 factor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mmonality가 0.5보다 작으면 샘플 사이즈가 최소한 300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적은지 안 적은지 모르면 300개 이상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3 to 4 variable per factor면 한 5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팩터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 한 5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팩터가 여러 개인 걸 굳이 한꺼번에 돌릴 필요 없다고 봐요. 여러 개면 따로 나눠서 돌려서
한 개 팩터라도 제대로 살리는 한 개씩 따로 살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한 300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중간 정도. 왜냐면 넘버 오브 팩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개 팩터에 대해서 한 3-4개 정도 물려 있으면 한 300개 정도면 커뮤니티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보면 좀 나온다. 이게 대충 결과니까 한 300개를 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number of factor를 좀 줄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structure coefficient가 있고 parent coefficient가 있는데 이 얘기는 좀 한참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팩터를 우리가 correlate 돼 있는 걸로 볼 거냐, oblique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orthogonal한 팩터로 볼 거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orthogonal한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팩터끼리 independent하다고 보면 패턴이나 스트럭처에 대한 설명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structure coefficient를 먼저 봐서 그래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one 팩터고 팩터가 uncorrelated 되어 있으면 structure coefficient랑 parent coefficient은 equivalent하다. 이 이야기 잘 고민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uncorrelated 하게 가세요. 그러면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Data screening for outlier method for the handling missing data is discussed.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outlier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요. correlation 할 때 우리 outlier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어떤 outlier가 있으면 correlation이 갑자기 없던 correlation도 생기고 생겼던 correlation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correl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팩터 애널리시스가 correlation을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이펙트가 correlation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체 팩터 애널리시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correlation을 통해서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association 다룰 때 뭐 매트릭을 다룬다라든가 오디널 데이터를 다룬다라든가 아웃라이어를 다룬다라든가 그런 correlation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할 때는 항상 그거 주의하시고 correlation matrix를 가지고 at least bivariate로 outlier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bivariate normal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skewness, kurtosis 중요한데 kurtosis는 뭐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kurtosis definition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그 top of the mountain area가 flat하냐 안 하냐 그런 관점에서 kurtosis 볼 때는 좀 덜 중요하고요. skewness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skewed 되어 있으면 correlation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actor analysis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urtosis definition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fourth moment를 전통적인 방법에서 kurtosis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중앙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skew 시메트릭하기만 하면 중앙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maximum likelihood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kurtosis가 왜 중요하냐면 maximum likelihood 할 때 솔루션이 안 나와요. 위쪽 부분이 maximum 부분이 flat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kurtosis가 중요한 거고 대부분의 뭐 intermediate stat에서는 skewness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ighly skew면 symmetric하지 않으면 correlation은 bivariate normal이 symmetric assump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skewness 먼저 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fficulty factor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difficulty factor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인스트루먼트가 extreme한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스트루먼트도 있어요. variability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치중을 해서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yes다.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no다. 이런 variable들이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variable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 때 이게 한두 명이 yes냐 no냐 less than 1%가 bullying을 하냐 안 하냐 이상한 케이스 너는 뭐 자살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냐라고 예를 들어 아주 익스트림한 걸 물어봐요. 근데 그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variability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yes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그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잘 보시면 이게 바이베리안 노멀이어야 되는데 베리어블 자체, 베리어빌리티 자체가 너무 없는 거고 뭐 5개 스케일이라 하더라도 뭐 7개 스케일로 하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yes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스큐니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베리어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특히 오디너리고 아주 익스트림하게 몰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팩터 애널리시스가 스트러글링 합니다. 왜냐면 코릴레이션이 스트러글링 하잖아요. 대부분 이야기할 때 저는 7개 단계로 되어 있는 걸 썼는데 사람들이 다 yes라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왜 저보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전통적인 팩터 애널리시스 돌리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팩터 애널리시스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은 그런 경우에 코릴레이션을 잘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잘 아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되거나 심한 경우는 미슬리딩 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베리어블들은 조절을 해주시든지 다른 걸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안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은 베리에이션이 잘 나오는 바이베리안 노멀을 가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인덱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뭐 폴리코릭이나 이런 걸로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스크리닝, 레벨 오브 메저먼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여기 이야기하셨네요. PPMC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Violation of Assumption PPMC는 Result in Bias on EFA다.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폴리코릭 같은 경우 이제 혹은 오디널 인디케이터,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컨티뉴어스냐,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냐 이런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은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난리니어거나 실링이거나 플로어링 이펙트가 있다거나 이러면요 거기에 맞는 메저로 다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자체라도 조금 조절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팩터 애널리시스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그냥 뭐 R도 되고 SPSS도 되고 하니까 막 돌리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어썸션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할 때 다 했던 이야기는 들은 거예요. 코릴레이션 제대로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데이터 스크리닝 할 때 여기 폴리코릭 이야기 하셨네요. 테트라코릭이랑 폴리코릭이랑 같은 거니까 폴리코릭 코릴레이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ther method 같은 경우도 뭐 full information으로 가는 것들 뭐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other method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뭐 IRM response theory 계열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뭐 메서드가 뭐 해결해 주는 게 크게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매트릭을 얼마나 제대로 잡고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팩터 애널리시스를 반드시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 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IRT를 크게 본 팩터 애널리시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룰 때 observed 베리어블의 이런 어떤 특성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팩터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베리어블이 좀 많다고 뭉개지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라이어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비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서브포퓰레이션은 언제든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멀티 레벨 팩터 애널리시스로 넘어가야 되거나, 혹은 이제 팩터가 팩터 스트럭처 속에서 헤테로지니어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믹스처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유정 교수님께서 또 믹스처를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포퓰레이션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헤테로지니어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그 헤테로지니어티가
unknown일 때, 그럴 때 왜 이게 믹스처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클러스터 애널리시스와 일단 믹스처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거는 유진 교수님의 설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웃라이어 있을 때 없을 때 두 개로 나누라. 이 얘기는 계속 되풀이되죠. 센서티비티 애널리시스 있을 때 없을 때, 베이지안도 프라이어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당연한 이야기죠. 소프트웨어 패키지 뭐 썼는지. SPSS는 팩터라는 프로시저가 있고요. R 같은 경우는 psyc이라는 패키지 있고, 그죠? 팩터 애널라이 폴리코릭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매트릭스 해줘요. 거기서 구해가지고 이제 해서 R 패키지가 조금 되고요. 제가 폴리코릭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옛날에 퍼블리시를 했는데, 뭐 베이지안으로 한 게 있는데, 베이지안으로 해서 SPSS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신텍스로 SPSS 돌려도 된다는 거죠. 폴리코릭 같은 거 EM이라든가 뭐 임퓨테이션 한 코릴레이션 만들어서 SPSS 가져와서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라도 폴리코릭 코릴레이션을 유저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한 게 있네요. SPSS를 하나 만들어줄까? 폴리코릭을?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 그래요. 근데 폴리코릭 할 때 gradient based 된 estimation 때문에 문제가 돼요. maximum likelihood 계열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쓰는 게 폴리코릭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베이지안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들다가 말았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시간 나면 베이지안으로 되어 있는 폴리코릭, 베이지안으로 되어 있는 팩트 애널리시스, 베이지안으로 되어 있는 reliability analysis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extrac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팩터 몇 개의 팩터가 뽑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extraction 할 때 이빨 뽑는 이 extraction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커피 뽑을 때 extraction 하는 거 있잖아요. 내릴 때. 네, 요런 extraction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자 보세요. extraction을 하는 이유가 방법이 팩트 애널리시스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결국에는 어떤 솔루션이 나의 observed variable correlation을 가장 잘 replicate 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한 솔루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애널리시스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extraction method를 보면서 correlation matrix를 잘 replicate 하는구나. 이 방법으로 뽑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parsimonious에 대한 이슈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얼마나 적게 만들 건가. 이때까지 우리는 parsimonious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 산업화 시기에는 많이 넣어가지고 막 fit 올리고 막 그것만 고민했었는데 parsimonious를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이슈가 이제 이 EFA 할 때 팩터 익스트랙션 할 때 처음 우리가 접하는 이슈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숭이 거울 보듯이 이렇게 잘 observed and correlation matrix를 extraction method를 통해서 얼마나 잘 replicate 비슷하게 해주냐, 비슷하게 해주는 것을 뽑냐, 그 중에서도 parsimonious하게 해주는 것을 뽑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는 거죠. parsimonious는 이론하고 같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참 중요하죠. Principal ACES method는 least square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ML factor analysis 있는 거는 이제 maximum likelihood인데 correlation matrix가 multivariate normal에서 나왔다고 보면서 Wishart distortion 계열의 likelihood 펑션을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estimate 하는 거고, 이건 sum of squared 뭐 예를 들면 correlation matrix 데이터와 model implied 데이터를 minimize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두 개가 뭐 샘플 사이즈 많으면 비슷해지는 거고. M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탠다드 에러 구해주고 goodness of fit 같은 거를 이제
구해주기 때문에 log of likelihood value 뭐 이런 것들 해주기 때문에 약간 inferential한 메서드가 이제 가미가 되죠. 근데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경우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구해주기 때문에 로딩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왜냐면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 리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만 주니까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 있으면 좀 해석하기 좋잖아요. 훨씬 더 고급지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ML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귤러 매트릭스는 이게 또 안 돌아요. maximum likelihood는. 그래서 probabilistic 하니까 좋은데 그런 이터레이티브한 솔루션 때문에 안 돌 때가 있어서 그래서 베이지안으로 팩터 애널리시스 가는 게 probabilistic한 것도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credibility 인터벌 같은 것도 구해주고 그래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베이지안 팩터 애널리시스는 정착이 조금 덜 돼 있는데 뭐 시간 지나면 또 누가 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안 된다. 그쵸. 뭐 패런 코에피션트는 이제 팩터 로딩 이야기하는 거. 팩터 로딩이 적거나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number of factor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number of factor가 이제 몇 개가 retain이 되냐, 뭐 statistically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minimum partial, 뭐 average partial 있고, parallel analysis가 있고, 그 다음에 mathematically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heuristically 보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heuristically는 뭐 보기는, 뭐 script 보는 게 뭐 heuristically 보나. 아무튼 mathematically eigenvalue greater than 1이 mathematically 본다 했는데 뭐 eigenvalue라니까 대단한 수학인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트릭스 알제브라 하면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parallel analysis를 조금 보시면 되는 건데요. 데이터가 랜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랜덤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데이터가 얼마나 랜덤 데이터, 내 솔루션이 그 랜덤 데이터보다 오버컴 하나를 보는 게 이제 패러렐 어널리시스인데,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팩터 솔루션을 몇 개를 뽑았냐 볼 때 얼마나 그 랜덤이란 얘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없애버린 거예요. 코릴레이션 없애버린 그 내 데이터 속에서 코릴레이션을 없앤 상태를 가지고 그것에 비해서 나의 number of factor가 얼마나 유의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메서드라고 보고요. SPSS는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게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약간 시뮬레이션 필이 나거든요. 시뮬레이션 메서드 필이 나요. 이게 왜냐면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샘플 사이즈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이겐밸류랑 이제 그 데이터 매트릭스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괜찮죠. 왜냐면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헐 메서드는 comparison, 헐 메서드하고 comparison 데이터 메서드가 있고, 헐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parsimonious도 카운트를 한다라는 게 이제 goodness of fit을 밸런싱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fit만 잘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parsimonious까지 고려를 해서 number of factor를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이게 make sense 하죠. 왜냐하면 number of factor를 볼 때 통계적으로 그냥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parsimonious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헐 메서드라고 해서 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써봤어요. 근데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 해봐야 되는 건데, comparison data method가 새로 나왔는데 2012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parallel method에다가 를 확장시킨 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parallel analysis 이게 상당히 어필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mparison data method니까 이 데이터의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랜덤니스를 오버컴 하냐라는 그 스피릿을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스트롱하게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왜냐면 이 두 개 다 거의 비슷하게 뭐 at least as well as parallel analysis라고 하니까 parallel analysis가 있네 최강자였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comparison data method가 저는 제일 끌리네요. 그죠?
그리고 헐 메서드는 parsimonious를 automatic하게 카운트한다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패키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패키지에서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가가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이런 방법들을 채택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메서드의 컴패리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조금 문제가 되긴 되는데 뭐 크지 않으면 아마 SPSS도 아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택을 하겠죠. 그러면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지금 없으면 시간 가는 거 금방입니다. 자, 그래요. 나머지는 뭐 parallel analysis 뭐 이런 거 있고 various method converge 하는 걸 preferred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K1 뭐 script plot 뭐 이런 걸 보시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컨버지 되는 것들, 얘도 얘 하라 그러네, 얘도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추천을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맞는 말이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중에 컨버지 되는 걸 보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carefully 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마지막에 여기서는 그 팩터가 하나나 두 개밖에 로딩이 안 돼 있는 애들 있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팩터가 투 팩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세컨드 팩터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되면요, 얘는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팩터로 자꾸 취급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베리어블들이 로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팩터에. 그래야지 우리가 살리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안 불행하십니까? 말은 다른데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세컨드 팩터가 또 잡히는 거예요. 걔네 두 개만 상당히 뭐 팩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장난처럼 그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잡히거든요. 두 개만 딱 따로 한 팩터로 잡혀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use theory랑 previous research에서 decision을 항상 백업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로테이션 메서드, 오소고널 하는 거냐, 오블릭 한 거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블릭은 팩터를 코렐레이트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핏이 잘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팩터가 코렐레이트 돼 있으면 잘 보세요. 상당히 많이 코렐레이트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팩터 하나라는 이야기 아닌가? 네? 잘 보세요. 이게 팩터가 두 개가 있는데 상당히 코렐레이트 돼 있으면요, 한 개 팩터란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두 개 팩터로 나눠서 코렐레이트 돼 있는 상태로 써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그 익스플로러토리하게 보면요, 그리고 이 샘플에서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으로 살리십시오. 이론으로 살리고 너무 많이 코렐레이트 돼 있으면요, 아예 그게 한 개 팩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터를 코렐레이트 시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블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소고널을 좋아합니다. 제가 막 탁 각져져 있는, 물론 각은 유지훈 교수님이 더 많이 저희처럼 저는 플렉서블한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볼 땐 제가 더 날카로워요. 음악적으로 볼 땐 제가 감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소고널 한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론을 살리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넘버 오브 팩터를 아예 줄여버려서 따로 돌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한 팩터 모델로 잘 살려서 그 팩터라도 잘 세틀다운 시키는 거 좋고, 막 세 개 팩터 모델을 살렸기 때문에 세 개 팩터 모델로 뭐 나왔으면 뭐 안 좋은 거지. 멀티 디멘셔널리티 나왔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뭐 좋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30개 넣었는데 3개 나왔습니다. 이거보다는 한 4, 5개로 해서 하나의 팩터가 잘 세틀다운 됐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뭐 여기서는 뭐 팩터끼리 코렐레이트 될 수도 있잖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그럼 따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따로 돌려가지고 돌린 것에 팩터 컴파짓 스코어를 코릴레이트 나중에 따로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왜 오소고날 솔루션을 좋아하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크로스 팩터가 이제 뭐 스페시피케이션이 없어지고 하는 건데요. 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블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되게 힘들어요. 로딩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로딩만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걸쳐졌냐 안 걸쳐졌냐, 2팩터가 맞냐 3팩터가 맞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블릭을 해서 설명이 잘 안 돼. 의사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both orthogonal and 오블릭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미니멈.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소고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꼭 오블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팩터 애널리시스의 그게 맞다고 봐요. 야, 2팩터 나와야 돼? 2팩터가 팩터끼리 상당히 코릴레이트 돼 있어. 그럼 한 개 팩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여기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SPSS가 2팩터고 오블릭 줬는데 뭐 fit 잘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솔루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래요. More interpretable and theoretical justifiability가 win. Statistical explainability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nterpretability, theoretical justifiability win. 여기서 뭐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그죠? 그러면 오소고널이 좋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variable elimination. 그래요. variable elimination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purpose에 따라 좀 틀려요. 왜냐면 데이터 리덕션 하는 건 엘리미네이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리덕션 한다고 그랬지. 리덕션 해주는 팩터를 찾는 거랑 엘리미네이션 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미네이션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친구가 이거 좀 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왜 빼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왜 뺐냐 그리고 왜 빼야 되냐라는 건데 두 가지 크게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low structure, 그러니까 로딩이 잘 안 되고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될 때 우리가 빼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놈들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프로에 가는 거예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strongly or equally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reliability의 이슈예요. reliability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빼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reliability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뭐 크롬박 알파 if deleted 같은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절대적으로 좋아져요. reliability가. 보통 보면 문항을 더 많이 넣는 게 reliable 하거든요.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아이템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컴파짓의 reliability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걸 빼는 게 더 나은 거가 될 수도 있어요. 크롬박 알파 같은 경우로 reliability를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low structure가 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심지어 네거티브인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를 하고 그때는 인스트루먼트를 만들 때 엘리미네이션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만들 때에 대한 이슈고 예를 들어서 Again, strongly or equally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에 대해 크로스 로딩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크로스 로딩이 네이처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what's going on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크로스 로딩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베리어블이 이 팩터한테도 열리고 저 팩터한테도 열리면요 되죠. 눈물을 흘린다가 디프레션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화가 나니까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는 게 뭐 잘못됐냐고 왜 운다라는 걸 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인디케이터는 여러 가지 병에 기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코비드가 걸려서 기침할 수도 있는 거고 플루가 때문에 기침할 수도 있는 건데 야 이거 두 개 다 연결됐으니까 기침한 걸 빼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스트롱한 인디케이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엘리미네이션 할 때. 이론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validity가 중요한데요. 이때는요. validity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요. 이론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통계만으로는 모델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reliability니까 뭐 해주는데 크로스 로딩을 뺀다? 크로스 로딩이니까 이게 지금 dimensionality 때문에 뺀다 할 때는요. 이론적인 것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플링 에러 때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크로스 로딩이라든가 로우 스트럭처가. 그렇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아주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엘리미네이션 잘못했다가는요. 박살나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 그 샘플에서 잘못 빼가지고 이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만약에 뺐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나 뺐어요. 빼고 나면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린 게 그 전 모형보다 좋아졌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넣을 때 잘 넣으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이론적으로 다 디펜드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보통 그 the other way around 막 집어넣어 놓고 막 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놓고 뭐 컴퓨터한테 빼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뺄 때 하나씩 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1번째 parameter estimate, commonality, structure, pattern coefficient, factor coefficient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commonality는 아까 설명했죠. R-square랑 비슷한 거고 로딩은 이제 스트럭처랑 패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주 간단한 거 있습니다. 오소고널 하게 되면 두 개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팩터끼리 오소고널하면 패런이고 뭐 코에피션트 같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거 뭐 코릴레이션은 뭐 네거티브 1 to 1이고 팩터 코릴레이션은 당연한 거고 패런 코에피션트랑 스트럭처 코에피션트가 왜 틀려져야 되는지 코릴레이션 팩터끼리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 이제 스트럭처 코에피션트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스트럭처 코에피션트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런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어떤 팩터랑 베리어블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규명을 하는 게 절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둘 다 해서 나는 오소고널 두 개 다 돌려가지고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percentage of variance.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의 observed variability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 보려고 할 때 이건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SPSS는요 total variance 기준이에요. 그래서 약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가까워요. 근데 SES는 틀립니다. 그 percentage of variance 계산할 때 common variance, 그러니까 같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percentage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SES가 fact analysis에 좀 가까워요. SPSS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erspective에 좀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observed variability를 얼마나 설명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ublication 할 때는 interpretation 잘 해주십시오. 뭐 둘 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percentage를 뭐에 대한 percentage가 중요하죠. interpretation of factor 중요합니다. 팩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소고널 할 때는 패턴 코에피션트가 그냥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오블릭이면 힘들다. 그냥 힘든 걸 왜 해? 그럼 쉬운 걸로 가지. 쉬운 걸로 해도 힘들어 죽겠구만. 설명하고 결정하는 게. 그래요. 네이밍 팩터가 extremely important 하다. 오죽하면 extreme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점잖은 페이퍼에서. 그러니까 네이밍 하기 위해서 인터프리테이션 잘 되고 개념화가 잘 되는 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스트럭처 코에피션트 0.3, 0.4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that's okay.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게 로딩이 어느 정도 안 나오면 그게 걸쳐져 있는 건지 안 걸쳐져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중요하시고 그럼 number of factor도 중요하고 하니까 uncorrelated factor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아무거나 score 해가지고 R-score 해석하듯이 하시면 되니까 orthogonal factor 때는 항상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interpretation of factor self-serving manner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justify 잘 하십시오.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minimizing number of cross loading 같은 경우도 왜냐면 크로스 로딩이 나오면 힘들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침하는 거는 둘 다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꼭 그게 두 개에 크로스 로딩 된다고 나쁜가? 이론적으로 결정해서 빼지 마십시오. 크로스 로딩이 나오면 나왔고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하셔야 되지 자꾸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인디케이터는 두 개의 팩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Interpretation of factor 계속 나가는데요. 같은 이야기니까 weak relationship일 때 참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니어잖아요. 이론적으로 돼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 코릴레이션이 non-linear을 보이거나 실링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베리에이트를 보면서 그걸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약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weak relationship이 나왔다.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론을 살리는 거를 대부분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통계 그거 뭐라고 데이터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이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설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고요. Nomological net 이거는 이제 interpretability를 살리기 위해서 팩터라는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고요. 스코어 디터미넌시 이 얘기는 좀 테크니컬한 건데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 스코어가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만들 때는 팩터 스코어가 사실은 이게 뭐 여기 이렇게 이퀘이션을 좀 땄어요. W도 모르고 F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컴포짓을 만드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infinitely many solution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에 대한 어떤 constraint을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G는 그냥 이거 아무거나 그러니까 솔루션이 많이 존재하는 팩터 스코어가 여러 D 팩터 스코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나 어썸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어떤 모델에 대해서 팩터 스코어가 반드시 한 개의 팩터 스코어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number of equation의 속성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서 예를 들어서 the degree of which factor scores in determinant가 determinancy가 잘 보세요. variable to factor ratio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ber of variable이 많아지면 팩터마다 determinancy가 좀 높아지고 commonality가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determinancy가 좋아지고 샘플 사이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터미넌시가 나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한 3개나 4개 이상 해야 되고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샘플 사이즈를 확보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할 때는 팩터가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요 커뮤니티가 로딩은 적어져요. 왜냐면 얘랑 상관돼 있는 거를 팩터 코릴레이션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커뮤니티가 떨어져요. 얘가 그러니까 오소고널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로딩이 뚱뚱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의 코릴레이션 없애버리니까 팩터끼리의 코릴레이션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뭐 디터미넌시가 좀 나아지겠죠. 레벨 오브 커뮤니티 있고 로우 커뮤니티가 문제가 되고 팩터 스코어 퀄리티 그러면 프락시인데 우리가 팩터 스코어를 컨스트럭의 어떤 optimal composite 그 proxy라고 불러요. construct score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construct의 prox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internal consistency가 중요해요. 퀄리티를 볼 때는. 그러면 reliability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multi-dimensionality가 있을 때는 이게 reliability를 한 개 팩터 따로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reliability는요, number of variable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개의 팩터에 대해서 몇 개의 인스트루먼트가 있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줄이자면 number of variable이 충분해야지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팩터 스코어도. 그리고 로딩도 뚱뚱해야 되고 그런 거 이해를 하시고
멀티 디멘셔널리티일 때는 릴라이빌리티를 따로 이렇게 막 구할 수가 없어서 한 개 팩터로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는 릴라이빌리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validity 다른 이야기예요. validity를 보시려면 또 validity는 theoretical한 거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퀄리티는 reliability만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few variable이면 consistency가 낮아진다. 이거는 뭐 아까도 100번도 더 말했고, 크롬박 알파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타우 이퀴벌런트여야 된다는 거 essentially. 그러면 이제 로딩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로딩이 똑같은지 parallel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parallel 테스트, strictly parallel 테스트는 reliability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reliability를 맡았을 텐데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 나오는데요. 뭐 essentially tau equivalent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도 하고, validity는 다른 이야기니까 external validity, 뭐 criterion validity로 validity는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analogical net으로 external validity 봐야 된다. 뭐 다른 팩터랑 relate 되는 거를 확인을 해서 나의 팩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딴 쪽에서 팩터 스코어 하시고요, 이쪽 팩터 스코어 구한 거랑 correlation strongly 나오는 거 보면 되죠. 예를 들어 reading ability scale 스코어 만들고 IQ 스코어를 따로 한 다음에 해야지, IQ랑 reading이랑 같이 때려놓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따로따로 해서 구해가지고 correlation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죠 뭐. 그래요. limitation은 당연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플 데이터에 쓸데없는 거를 fit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샘플 플럭추에이션 그런 거 꼭 이해하셔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셔야 되는 거. 일단 팩터를 만드세요. 팩터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데이터가 그 팩터 모델에 fit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주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중요한데, 이거를 잘 셋업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보통 이거 한 거를 잘 못 봤어. 이게 참 중요한데, 그죠? 그걸 항상 가져가서 그 팩터 모델 가져가서 다른 데이터에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fit을 잘 하는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 네, 좋겠습니다. 이 리딩은 recommend reading은 여기에 적어놓은 거고요. 좋은 거 다 적혀져 있고. 그래요. 다른 어디셔널한 리소스들 조금 있고. 시간 딱 맞췄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